여러분의 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KEC가 되겠는데요. KEC가 지난번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좀체 하락을 허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안내드린 것을 잠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KEC가 급등하게 된 배경은 전기차 핵심 소재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기존 실리콘 전력 반도체와 비교했을 때 강도가 10배, 열 전도율이 3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죠. 글로벌 양산업체는 두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KEC는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 실리콘 웨이퍼 제품 대비 주행거리를 5 내지 10%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진입장벽이 있고 수요가 많습니다. 양산업체가 두 곳뿐인데 수요가 많다 보니 KEC가 그만큼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국제과제 개발에 성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상한가 도달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고점 3,545원을 불과 3%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점 넘을 가능성 높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그 이후로 전고점은 넘어섰고 오늘의 흐름은 갭상승에서 8% 이상에서 시작을 했다가 음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3,685원의 이 고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대응이 쉽진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3,600원대를 바라보고 3,400원대 매도하자니 다시 3,600원 넘어설 것 같고, 그렇다고 더 넘어갈 것을 기대하고 홀딩했더니 또 급락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 차트의 모양은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빠져버렸을 때 또 매도를 또 못해요. 왜냐? 3,600원의 가격을 받고 또 상한가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쉽죠. 차라리 상한가에 매도를 할 걸 왜 매도를 못했나 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또 하락을 해도 매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만 보고서는 우리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EC의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참 같이 이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KEC 급등의 이유, 우리가 다 알다시피 SiC 기반의 전력 반도체입니다. 전력 반도체 양산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 전력 반도체를 테슬라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테슬라에 공급할 수 있는데 테슬라가 이제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테슬라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주들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실리콘 카바이드가 뭐냐?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가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관심을 받냐는 거죠. 실리콘 카바이드는 이제 실리콘 계열에서 굉장히 효율이 뛰어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죠. 실리콘 카바이드는 무엇이냐면 이제 실리콘과 탄소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복합 반도체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합 반도체 소재이고,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 물론 전기차와 관련돼서 이제 전기차 부품에 쓰여질 수 있는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 이제 전력 낭비를 최소화해 준다고 합니다. 효율 개선을 이끄는 소재입니다. 효율 개선을 이끄는 소재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핵심 소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결국 적은 전력량으로 전기자동차 모터를 구동을 해야 되는데 차체 중량 감소와 주행거리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는 이렇게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에만 쓰이지 않고 또는 태양광 분야에도 쓰입니다.
태양광 인버터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KEC가 공급하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에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이 태양광 인버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KEC가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양산을 할 수 있는 양산 가능 업체는 KEC와 두 곳밖에 없습니다. KEC 포함해서 두 개 회사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진입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KEC는 언제부터냐면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합니다. 양산을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이 회사의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 적자였습니다. 영업 손실이었는데 올해 23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양산을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매출이 또 크게 늘어나고요. 이것은 양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잡은 매출액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2023년도는 386억,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양산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양산을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기대치입니다. 양산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그래서 양산에 실제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적인 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전력반도체에 대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양산 실제적인 양산까지는 시간적인 괴리감이 있다는 것,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당장 계속해서 호재성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한다거나 또 테슬라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일 때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행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파도를 타는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주가가 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파동의 이론으로 봤을 때 엘리엇 파동의 5파동은 완성되는 모양입니다. 다만 이 파동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여드릴 텐데, 자, 엘리엇 파동의 이론을 보게 되면 엘리엇 파동은 3파가 가장 길죠. 3파동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세 번째 파동을 강하게 쏘고 4파 조정 후에 5파 이렇게 완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동의 완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파동이 계속 5파동으로 완성되지 않고 연장이 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2020년도 하반기에 거래량이 크게 일어났죠.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런 다음에 눌렸죠. 3,200원대까지 올랐던 주가가 2,000원으로 빠지고 또 에너지가 나오고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이 상황에서 거래량의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거래량의 모습들. 자,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에서의 에너지가 오랜 시간 동안에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주봉에서 강한 에너지가 지난주에 처음 나왔죠. 그래서 이 강한 에너지가 지속돼야 됩니다. RSI라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Relevant Strength Index라는 이 RSI 보조지표를 보시게 되면 강한 에너지가 나오면서 과열권에 이르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과열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RSI에서 과열의 흐름이 지속돼야 돼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한 4주 정도 연속해서 과열의 흐름이 나와야 지난번에 갔던 고점,
고점 부분에서 일단 지지를 형성하고 그 다음 레벨업의 상승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 주봉에서 봤을 때에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주봉 에너지, 주봉에서 RSI, 이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대 강도 지수, RSI의 흐름이 중요한데, 과열권 흐름이 지속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열권 흐름이 지속되면서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과열권 흐름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다이버전스로 마무리돼요. 다이버전스가 무엇이냐면, 주가는 오르는데 보조지표가 오르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주가는 고점을 넘어섰죠. 전 고점을 넘어섰는데 보조지표는 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하방 압력을 가하는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다이버전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RSI에서 꼭 주봉에서의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3685원이라는 고점을 봤어요. 보고서 거기서 이제 주가가 크게 밀려버리면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거기서 매도를 못했을까? 상한가에 안착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원칙은 상한가 안착하고 그 다음 갭상승할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우리가 그 기본 원칙을 놓치면 이렇게 힘들게 돼요. 기본 원칙, 상한가 이후 다음날 갭상승의 때 매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적인 대응도 가능하고 중기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파동의 완성을 보고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자, 중기적인 대응은 내년 양산과 더불어 추정 매출 현실화되는 것까지, 이것을 확인하고서 중기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대응은 파동의 흐름을 보고 매도하는 것이고, 중기적인 대응은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을 보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까지 길게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단기 대응이 필요하죠. 자, 1차 매도 목표는 단기 대응입니다.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은 KC 단기 이렇게 문자로 주시고, 2차 매도 목표는 중기 대응이죠. 이거는 실적을 기준으로. 1차 매도 목표로 단기 대응하시는 분은 그냥 차트 기준만 보고서 단기로 매도하실 분은 KC 단기, 그리고 실적 기준으로 보면서 중기 대응하실 분들은 KC 중기, 이렇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시면 단기적인 전략과 중기적인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